그래서 지금도 경기가 부진한데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면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금융시장이 좋을 때 OECD하고 또 컨퍼런스 보드가 방향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DB금융투자 강현기 파트장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9월 증시가 시작이 됐는데요. 9월에 대한 증시 전망 참 많은 분들이 서로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강현기 파트장님의 그 생각, 뷰는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좀 조심하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급락 이후에 8월 초 그리고 이제 반등을 했고 이제 대략 한 열흘 정도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고 시장이 이동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매크로 지표들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냥 뭐 미국 증시가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9월 달에 가장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고 안 좋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대선 전달은 항상 어려웠다. 이것 때문에 그냥 약간 그 비논리적으로, 네, 논리적인가요, 그게? 하여튼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은 별로 없으신가요? 그 당시에 계절성도 물론 중요한데 요게 큰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예. 그래서 대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저희가 펀더멘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요걸 보면은 가장 적절한데 지금의 펀더멘탈 이동 경로가 시장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조금 더 이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PC 발표, 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그 중요한 지표는 끝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PC 지표가 일단 개인 소비는 양호하게 나왔죠. 네, 금요일날. 그리고 PC 물가도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게 최근에 컨퍼런스 보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이거 MOM으로 마이너스 0.6이 나왔는데 이게 5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네. 지표에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을 하면 그 다음에 동행 지수가 잇따라서 하락을 하고 후행 지수가 하락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미국의 개인 소비 PC는 전형적인 경기 동행 지수입니다. 그래서 선행 지수가 하락한 다음에 시차적으로 이러한 나머지 지표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구분하실 게 뭐냐면 미국의 선행지수를 볼 때 컨퍼런스 선행지수도 많이 보고 OECD 선행지수도 많이 보시는데 저희가 각 지수별로 주가 지수가 포함되는 비율이 좀 달라요. 네. OECD 경기 선행지수에는 주가 지수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게 대략 한 14% 정도 됩니다. 근데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에는 주가 지수가 포함되는 게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좀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이 OECD 경기 선행지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이게 엇갈릴 수 있는데 지금은 OECD는 상승하고 컨퍼런스는 좀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컨퍼런스는 조금 주식시장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는 PC 발표 위로 마무리됐다기보다는 이제 그 영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전망 분석이 제각각인 게 이런 서로 상반된 데이터들이 나오고 내가 무슨 데이터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OECD 선행지수 이거 가지고 어떤 경기 지표로 가장 크게 활용하진 않나요? OECD도 상당히 좋은 지표긴 한데
예, 앞서 언급드렸듯이 주가 지수에 포함 비율이 많다는 거, 그리고 발표에 대한 이게 시의성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6월 지표가 지금 발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시차가 좀 있죠. 그래서 요것은 저희가 컨퍼런스하고 같이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고, 저는 개별 지표 하나만 이렇게 신뢰성을 주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보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고용, 다른 여러 가지 주택 시장, 언급드렸던 선행지수, 이런 것들 다수결로 하면은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게 사실이라서 매크로 쪽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9월 조심하자. 조심하자라는 왜냐면 사람들마다 각각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그 단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것을 신규 매수를 하지 말자, 아니면 비중을 줄이자, 줄인다면 몇 프로를 줄여야지 조심하는 걸까,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할 거란 말이죠.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9월장을 조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 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소폭의 조정이 아니라, 저희가 이름난 여러 하락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름난 하락장들 금리 인하 시기에 찾아왔었죠. 네.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후반. 그래서 지금도 경기가 부진한데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면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낙폭이 좀 꽤 클 수 있는 이 하락장이라고 보고, 그러면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추천드리기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혼란할 때는 주식을 비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매번 참여한다는 건 안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장점을 살려서 투자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한번 비워두고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가장 큰 이유가 금리 인하가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가 이유가 돼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경기가 과연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많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GDP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아닌 상태에서의 그 골디락스를 연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요. 저희가 시장을 전망하고 또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이코노미스트와 스트래티지스트의 결정적인 시각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경기 침체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면 이미 시장은 상황이 끝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초기 신호를 잡아내는 것, 그러니까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는 것, 이런 곳을 잡아내는 게 결국 스트래티지스트의 역할이더라고요. 최근에는 모멘텀이 둔화하고 경기 침체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 보이는 것,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저희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이제 언급은 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사실 미국 증시의 화려한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이와 관련된 어떤 M세분들, 뭐 이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그래도 이제 좀 다시 반등하면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뭐 자사주도 뭐 500억 달러인가 엄청난 그 어떤 호재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다시 긍정적인 요소로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거기다 또 엔비디아나 애플도 오픈 AI에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AI 쪽이 살아날 가능성 없을까요? 저희가 한번 도표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엔비디아의 자사주 매입, 이런 것도 이제 개별 주식 입장에선 상당히 호재입니다.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좀 큰 틀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고객분들에게도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기도 한데, 지난 65년간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하고 미국 시장
아주 사이 좋게 같이 연동해서 또 움직였죠. 근데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흘러내려요.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 시장은 8월 초 변동성은 있다지만 아직은 좀 더 오르는 추세에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보통 시장이 이제 점점 펀더멘탈이 부진한 걸 반영하는 단계에서는 일정한 모양을 만듭니다. 이제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헤드앤숄더 또는 더블탑, 급락, 급등, 급락, 급등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한 상황이 몇 번 연출되다가 결국은 펀더멘탈을 좀 더 본격적으로 반영하면서 이제 자기 갈 길을 가요. 지금도 펀더멘탈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주식시장이 급락, 급등, 급락, 급등 이렇게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 뭐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러한 주식시장의 이러한 주가들의 움직임도 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직전까지의 주도주에 대해서도 물론 일정한 언급은 있지만 요즘 은근히 다우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사상 최고가죠. 맞습니다. 그리고 S&P도 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러셀 2000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가 지수를 언급했는가? 이게 정말 기억이 안 될 정도로 요즘에는 러셀보다 그 나스닥보다 나머지 주가 지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요. 근데 시장에 단계가 있는데 결국 주도주의 관심이 옅어지고 나머지 주변주에 대해서 관심도가 올라가면 이건 역시도 시장 상승의 마무리 단계에서 있는 전형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주도주를 판단할 때 주도주가 결국 그 당시에 주식시장하고 운명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엔비디아 독자적인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하고 함께 해석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주도주 투자할 때는. 자, 그런데 여러분, 신기술이 나오고 지금의 AI 요게 나오고 현실 경기가 좀 부정적이더라도 계속 투자는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 경기가 부정적이면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도 좀 멈칫할 수 있어요. 200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2000년대에는 닷컴이었죠, 뭐. 그렇죠. 닷컴이었죠. 여기 회색 선은 실업률을 제가 거꾸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회색 선이 위쪽 방향으로 올라오면 실업률 떨어지면서 고용이 좋은 거. 그리고 실업률이 그림상으로는 아래쪽으로 가면 고용 모멘텀이 둔화되는 거. 이게 닷컴 때도 인터넷이 결국은 지금 세상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현실 경기가 조금씩 부진하면 그 당시 가장 잘 나갔던 게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조차도 아직도 시스코 시스템즈가 25년 전 종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 논리인 것 같아요. 혁신 기술에 의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 있을지라도 그 당시 현실 경기가 부정적이면 이거 투자를 지금 당장 무리하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언제 BEP를 회수하지? 이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생각이 점점 모이게 되면 그 당시 가장 힘이 센 주도주에 대해서도 주가는 한 번은 정리될 수 있어요. 지금도 현실 경기는 조금씩은 좋다고는 말하기 어렵거든요. 조금씩 부진해지는 방향으로. 그러면 엔비디아도 저희가 좀 개별 이슈보다는 큰 틀에서 한번 접근하는 것도 투자에 상당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 사실 미국 증시의 움직임, 그거보다 더 큰 진동폭으로 한국 증시가 따라 움직일 테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결정짓게 되는 이제 FOMC 9월 FOMC 회의가 언제죠? 19일입니다. 19일.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날. 19일.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시 악재로서 발현되는 게 그 전서부터 두려움에 의해서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뭔가 공식적인 발표가 있고 나서 시장이 요동을 칠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조금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FOMC가 있기 얼마 전부터 연준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할 때, 이거 FOMC에서 뭔가 시그널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삼가하는 기간을 블랙아웃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9월 13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9월 12일까지 연준 인사들의 여러 발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울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말이 나올지는 저도 뭐 9월 10일 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은 차치하고 알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조금씩 경기는 부진해지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선행지수도 네. 보여드렸고 지금 실업률도 그렇고 여기에서 경기가 조금씩 부진해지면 일정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요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같이 음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물가가 내려갈 때 얼마 전까지는 공급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는 수요가 좀 문제였어요. 그래서 미국 연준도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시장 좀 더 식어야 되고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린다. 수요에 대해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내려가는 거니까 수요가 조금씩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수요가 한번 안 좋아지면 일정한 트렌드성이 있어요. 경제가 당연하겠죠. 주기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고 물가와 균형을 맞춰서 금리 인하를 이제 9월부터 단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 감소가 일정한 트렌드성이 있으면 경기는 당분간은 직전보다는 화려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좀 더 약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하고 주가 하락하고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서도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냐 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는 여기 그림 같이 보시면 네모친 박스권 이 시기 때만큼 조심해야 된다. 아, 그래요? 그 마우스로 좀 이렇게 좀 짚어봐 주시죠. 어디? 여기 빨간색으로도 했는데 이때가 금리가 인하될 때 이때가 수요도 안 좋았었거든요. 네네. 여러분 수요 안 좋은 것과 함께 금리 인하가 같이 나타났죠. 이때가 IT 버블 붕괴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2000년 말에도 금리 인하와 함께 주가 하락. 이때도 수요가 안 좋아서 금리도 같이 인하됐는데 이때가 잘 아시듯이 2008년. 지금도 수요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발표되는 지표들은 양호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선행지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 지표를 제외한 컨퍼런스 보드, 좀 더 순수한 경기가 많이 포함된 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온다는 건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이 지금 낮아진다는 거예요. 시차를 두고 동행지수, 후행지수 낮아지면서 수요는 감소할 건데 이때 금리를 내리면 저희가 이 네모 박스 친 요 과거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전에 뭐 시장이 요동치는지 블랙아웃 이후에 FOMC에서 막상 금리를 내렸을 때 시장이 요동치는지는 모르겠지만 9월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기간, 그러니까 저는 나머지 기간이라 하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어느 언저리까지는 금리를 내리겠죠. 이 시기 동안은 조심하자. 조심하자. 내 말씀과 저 도표를 보니까 아주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 상황들을 점검을 해봤을 때 좀 위기 시그널이 많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9월만 조심하자가 아니라 9월부터도 9월부터도 연말까지 금리 인하 시기까지.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바로 경기를 돌려 세우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람들이 금리가 낮아졌을 때 돈을 빌리냐면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 기준으로 명목 금리 5.5
5%대 됐을 때 사람들이 돈을 빌릴까요? 경기가 조금씩 부진하는데 아닙니다. 예, 4.5 아닙니다. 충분히 금리가 낮아져서 바닥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금리를 좀 더 대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 정도까지 낮은 금리면 뭔가 해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머지 선행지수도 위쪽으로 튀고 주식시장도 위쪽으로 튑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금리 바닥까지는 아직은 좀 남았죠. 그렇죠. 예, 보통 연준이 경기 부진 이슈가 나오면 경기 연착륙이 됐건 경기 경착륙이 됐건 실질 금리는 0 이하로 만들어요. 네. 지금 실질 금리를 계산해 보면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차감한 거지 않습니까? 5.5 빼기 2.9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2.9 이렇게 하면 실질 금리가 지금 2.6입니다. 네. 지금 수준에서 2.6을 더 내려야 되는 그 시기만큼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자, 조심하자.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단순하게 전 예전에 들은 기억으로는 한 세 번째, 네 번째 금리 인하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바닥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실질 금리가 0이 되는 그 순간 맞습니다. 그때가 바로 턴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증시에서 그동안 진짜 미운 오리 새끼였던 2차 전지주가 최근에 다시 이제 불을 좀 뿜으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워낙 고점에 물린, 뭐 일각에서는 한 개인 투자들 3분의 1은 2차 전지에 물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뭔가 다시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냥 이 섹터만 보면은 불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그 2차 전지에 악재되는 그 발언들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냐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들을 보면은 해리스가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다. 근데 또 저 도박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나오면서 다들 헷갈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예. 근데 이제 이번 주 트럼프와 해리스의 TV 토론이 있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대선, 미국 쪽 대선, 뭐 한국 쪽 대선도 마찬가지고 대선 관련해서 이런 업종과 종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저희가 많은 이제 전문가들도 토론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것으로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더라고요. 여러 지지율의 변화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급속도로 변해서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것은 지금의 주도주, 직전까지의 주도주는 AI 칩 관련 반도체, 그리고 요거보다 약간 더 직전 주도주가 이제 2차 전지였지 않습니까? 요렇게 주도주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휴지 기간이 좀 쉬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화정, 네. 이게 다시 한 번 더 패권을 잡고 좀 더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걸렸습니다. 차화정 장세 이걸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저희 한국 시장을 이끌었던 2011년까지죠. 그러다가 자동차가 다시 한번 좀 꿈틀대는 것까지가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 주도주 또는 얼마 전에 주도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그래요? 있어요. 주가도 일정의 수급의 정리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 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산업의 재평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선 관련해서 알 수 없는 것은 또 차치하고 좀 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저희가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더 편해요.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 후보님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그렇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 두 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좀 더 뚜렷하게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앞서서 제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컨퍼런스 보드 미국 경기 선행지수 이게 어느 분이 되면
멋지게 반등할 수 있을까? 예, 또는 금리가 인하됐을 때 또 반등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시장하고 지금 워낙 이제 괴리를 많이 보이고 이게 원래 시장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괴리가 어떻게 메꿔질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선행지수 떨어지는 거하고 궤적이 아주 흡사하게 미국의 구인자 수, 그러니까 기업들이 고용에 대해서 저희 사람 구하니까 오세요 하는 그 숫자가 많이 솟구쳤다가 내려오는 게 선행지수 궤적하고 아주 흡사해요. 예.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니까 미국 쪽에는 고용이 알고 보니까 예,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외로 약했지 않습니까? 네. 예, 구인자 수에서 또 좀 드러나긴 합니다. 이게 고용이 안 좋고 그러면 임금 소득도 좀 슬로우해지거든요. 예, 그리고 소비도 예, 좀 슬로우해지는 패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모멘텀이 약화되면 선행지수 계열에 영향을 줘서 선행지수도 아래로 끌어내려요. 네. 예, 자, 그러면 좀 더 본질적으로 구인자 수가 예, 이거를 돌려 세울 수 있는 어느 후보가 있을까? 그 공약에 의해서. 예, 요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인자 수 앞서 언급드린 거 요거하고 궤적이 또 아주 흡사한 게 미국의 부양책 경로입니다. 부양책. 예. 그렇죠. 결국 정책으로 인해서 뭔가 그 경기 부양책을 크게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미국의 구인자 수가 이렇게까지 높게 솟구쳤다가 내려오는 게 부양책 경로하고 흡사한데 그러니까 직전에 2020년 돌이켜 보면은 이때 중국과 사이도 안 좋으니까 미국이 공급망 재편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자리 많이 만드는 거는 당연했는데 이때 무제한 양쪽 완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미국 행정부에서는 현금을 아예 직접 예, 미국 그랬죠. 가게에게 줬죠. 그래서 그 당시 현실 경기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미국의 기업들도 이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뽑아야 되겠구나. 예, 이렇게 너무 과잉해서 미래를 낙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양책의 규모가 점점 예, 희석되니까 원래 현실 경기를 따라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직도 구인자 수가 팬데믹 이전 그 어떤 시기보다도 높아요. 그래요? 예. 미국이 지금 주도해서 블록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블록화. 그렇죠. 그러면 총수요가 약화된다는 거니까 예, 구인자 수는 제가 볼 때 더 줄어야 됩니다. 예, 이 많은 산출물로 지금 여러 국가들이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예, 또는 금리를 인하하건 네. 이건 아마 당분간 추가로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러한 대선 토론 과정에서 어느 후보가 좀 더 무게추가 기울어진다. 요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 어느 분이 되더라도 예, 임기 초반에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 저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하고 이게 정책 모멘텀이 나타나는 것도 시장이 좀 좋아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좀 더 기회를 노리면서 접근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네. 예,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계속해서 그 컨퍼런스 미국 그 경기 선행지수 이것을 언급하시는데 이게 OECD보다 더 선행해서 미국 경제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 지표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닙니다. 제가 OECD보다도 컨퍼런스를 선호하는 게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주식시장 반영 비율이에요. 예, OECD는 주식시장 반영 비율이 많습니다. 네. 14%. 컨퍼런스 보드는 주식시장 반영 비율이 4%예요.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멋지게 올라갔을 때 OECD도 같이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예. 경기하고 상관없이 주식시장이 예. 좋으면 좋게 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지표가. 예. 금융시장이 좋을 때 OECD하고 또 컨퍼런스 보드가 방향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물론 OECD도 좋은 지표긴 한데 지금은 OECD에 의해서 선행 경기가 착시 현상을 보일 수 있어요. 주식시장 반영 정도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제가 또 이 선행지수를 말씀드리는 게 또 앞서서는 제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표를 종합해 놓은 게 또 선행지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손쉽게 이렇게 종합적인 지표를 관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주가에 의한 어떤 그 지표 왜곡이 좀 덜하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요거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기 부양책, 화끈한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다시 인위적인 어떤 GDP의 상승, 경기의 상승 이런 것을 만들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다. 맞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도 제 기억으로는 과연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 얼마나 가겠어? 1년 후, 2년 후에는 그 실제 수요가, 실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한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것이며 결국 이게 다 어떻게 되지 않겠어 했지만 어쨌든 4년 이상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는 뭐 기업들의 뭐 우리 한국 같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들도 있었던 거고 이것도 그럴 개연성은 없을까요? 어떤 당근을 딱 내놓으면서 맞습니다.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데 지금 다시 어떤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 그리고 부양책은 보통 재정과 통화 정책을 폴리시 믹스해서 이제 제시할 때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제시했을 땐 기왕에 잡았던 물가가 상당히 또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맞습니다. 예, 너무 이제 금리 인하 함께 양쪽 하나도 다시 한다. 뭐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이렇게 되면 기왕에 잡았던 물가를 다시 한번 흐트리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조금 어쩔 수 없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차후를 이제 기약하면서 금리를 낮추고 경기를 이제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흐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단계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군요. 요즘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 하다 보면은 가끔 이 저신용 그 국민들 층에서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것이 또 하나의 불길한 시그널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실제로 미국 경제의 그 이러한 것들이 미치는 영향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소매 그리고 도매 그리고 기업 출하와 재고를 관찰했을 때 점점 소매 쪽에서 출하보다는 재고가 더 쌓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민간 쪽의 여러 소비에 대해서 조금씩은 문제가 있다는 거. 예. 근데 도매 쪽은 출하와 재고를 비교해 보면 아직은 재고가 조금은 더 쌓이고는 있는데 출하도 어느 정도 나오고 기업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보통 영향의 순서가 소매에서부터 그다음에 도매에서부터 기업 단으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소매 단의 영향이 이제 시차를 두고 도매 그리고 기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이게 기업 실적으로 얘기하면 점점 소매 쪽 관련해서 실적이 부진할 수 있는데 B2B 기업까지도 조금은 더 실적이 저희가 바라는 것보다는 좀 부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 B2B까지도 연결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뭐 최근 계속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들이 날라왔다가도 뭐 조금 며칠 지나고 뭐 이러면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고 증시는 계속 오르고 하니까 좀 잊어버렸어요. 뭐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뭐 나왔었는데 좀 흐지부지 됐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는 시장이 펀더멘탈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참 재밌는 현상이죠. 주식시장이 이 세계 어떤 것보다 좀 빨리 움직인다고 했는데 실물 지표는 점점 부진하지만 주식시장은 조금은 더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긴 한데 실물이 부정적이더라도 주식시장이 좀 더 간다고 보는 쪽에서는 이게 이제 찰스 킨들버거의 이론인데 실물 자본이 실물에서 더 이상 어떤 이제 저희가 수익을 내기 어려우니까
금융시장으로 이전한다고 네. 그랬어요. 예. 좀 더 실물이 부정적일수록 금융시장에 어디에 돈 벌 데가 없나 이전하고. 예, 지금은 그 과정인데 결국은 펀더멘탈 위주로 주식시장이 다가간다는 것도 킨들버거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제가 강조하는 단어는 조심하자. 조심하자. 예,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과거에 떠올랐던 여러 경고들이 떠오르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런 게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록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효율성을 따져서 이쪽에서 만든 거 가지고 전 세계를 커버하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중국에도 만들고 이건 안 돼, 이쪽으로 못 와, 이쪽에서 따로 만들어서 이쪽 우리끼리 또 이렇게 쓰자. 그러니까 전체 수요는 그대로인데 맞습니다. 생산 설비가 너무 증가한 거 아니냐. 그것이 지금 2차 전지가 됐건 아니면 반도체가 됐건 여러 가지 것들이 25년도, 26년도에 몰려 있다 보니 완공들이, 예전에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과잉 설비로 인해서 그 이후에 잠깐 우리 뭐 납품하느라 좋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전체가 뭐 철강부터 조선부터 다 어려웠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고민들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게 사실 그거죠. 예. 이러한 많은 어떤 각각 블록화 내에서 만들어지는 물품들을 누가 소비해 줄까. 예, 결국 이 문제로 회귀하는데 그 수요가 점점 부진해지고 있다는 점이 차후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돌이켜보면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설 투자를 많이 하면서 조금 더 잠시 경기 회복을 도모했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4조 위안 재정 정책, 미국은 리쇼어링, 오히려 공장을 자국 내로 그렇죠. 되돌리는 거. 그러니까 G2가 서로 경쟁적으로 오히려 시설을 더 지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너무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이 과잉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시나리오도 있던데요. 서로 이제 너무 힘들어져서 나중에 극적인 타협을 하지 않겠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좋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문제점들이 이제 그러한 안 좋은 만약에 시그널들이 나오고 하나하나 좀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닥치는 현실 문제로 대두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최근에 또 미국 쪽에 특징적인 자산이 크레딧 시장이 굉장히 셌어요. 예.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한계 기업이라는 회사체조차도 선호하는 현상이 강했다면 이게 투자 심리가 좀 과했던 거죠. 그리고 이 경기가 좀 부진해지고 자산 가격들이 내려왔을 때는 크레딧 시장이 직전까지 강했다면 이후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 커집니다. 소위 크레딧 문제죠.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은 뭐 이러저런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 한국 증시는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건 이제 달러 약세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다면 신흥국 증시로 자금이 다시 들어오지 않겠냐, 그 대표적인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오지 않겠냐에 대한 또 우리 일말의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쪽 금리 인하하고 저희는 아마 한 박자 늦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울 지역 부동산 그리고 가계 부채 문제 요것 때문에 미국보다 한 박자 늦게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미국 금리 인하 과정에서 달러는 약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초기 국면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보다는 만약에 경기가 부진해지면 위험 상황으로 인식을 해서 위험 자산 선호가 조금 더 팽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가 잠시 좀 강해져요. 몇 개월 좀 강해져요. 그래서 한번 위로 $1 환율 기준으로는 위로 한번 갔다가
이후에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뭐 달러 약세에 의해서 자금이 유입되기보다는 이러한 좀 위기에 대한 인식 국면이 마무리되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이건 좀 차후 좀 지나고의 문제라서 그 이후는 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요것에 뭐 기대하기보다는 일시적인 뭐 또는 차후에 다가올 달러 강세에 대해서 좀 준비하자. 일단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미국이 큰 일을 겪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가 돼도 우리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DB금융투자 강현기 파트장 모시고 글로벌 매크로 지표와 함께 이것이 연말까지 한국 증시,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심층적으로 다루어 봤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것인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신 강현기 파트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